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대담 생존의 골든타임, 누가 지역을 살릴 것인가, 오늘 진행을 맡은 명지대학교의 신율입니다. 모든 선거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이게 요새 지방소멸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소멸이 될 것인가, 생존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과연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약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찍는 도장 하나가 4천만 원짜리 도장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물론 우리가 또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걸려 있다라고 당연히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4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를 하기 위해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어떤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세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육동일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신용한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그리고 광주 동구청의 임택 청장이십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실 지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우리가 해야 할 텐데요. 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나간 30년 지방선거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VCR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일단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방금 나왔죠? 그 57%가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거 맞죠? 네, 뭐 지금 전국이 공식적인 지방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89곳입니다. 뭐 관심 지역이 18곳이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5년 전에 지정된 거고 또 금년에도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꾸준히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지역은 늘어나서 지금 다음 민선 9개 지방자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뭐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광주 동구가 아까 18군데 중에 한 군데거든요. 관심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 지역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이 하락하고 있는, 예. 이제 그래서 앞으로 소멸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미리서 그걸 소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방어하자. 그래서 그런 지역이 한 18군데 되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느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옛날에 받지 않았던 민원 중에 소아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인데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는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제 광주광역시를 제가 한번 2015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어린이집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봐봤더니만요, 어린이집이 약 400개가 줄었습니다. 없어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울음소리가 듣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강주나 뭐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옮겨가는. 이제 최근 6년간 강주 같은 경우도 인구가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140만이 무너졌거든요. 그 중에 순유출의 약 53% 정도가 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광주 전남 통합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전남 광주. 그런데 전라남도 22개 군 가운데서 무려 16개가 인구 소멸 예정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을 하고 있고, 광주 동구가 이제 그 관심 지역으로 이제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충남 대전 충남 통합도 마찬가지로 16개 군데에서 9군데가 이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매년 1조씩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같이 이제 심사를 하는데, 매년 1조 원씩을 그렇게 집행을 하고 해도 지금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 문제, 농촌 소멸 문제, 지역 인구 소멸 이런 문제를 막기에는 지금 같은 체제로는 어렵다라는 게 정부의 절박성입니다. 근데 지금 소아과 없어지고, 사실 제가 지금 산 동네 제가 한 25년 살고 있는데, 일단 유치원이 문 닫는 유치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소아과도 사실은 저희가 단지가 큰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단지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현상이고 특히 이제 지방에 그런 현상이 많다는 건데, 그 원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인구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인구의 전체적인 규모가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멸 문제를 겪는 거고,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죠. 이제 뭐 전국적인 저출산이 지금 뭐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지난 30년 지방자치 이전에 1인당 가입 여성 1인당 1.63명의 아이를 낳았던 것이 이제 0.75명으로 떨어졌고, 반면에 이제 고령화됐지 않습니까? 지금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인구 구조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인구 이동의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은 도시로, 중소도시는 대도시로,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매년 청년 인구의 6만 명이 수도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 혼자 풀기가 어려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통합의 그 대안도 나왔고, 또 중앙정부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건 인구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고 교육 문제고 부동산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 이거 힘들죠.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아기 어렸을 적에 맞벌이 요새 대부분 다 하는데 아이 맡길 때도 마땅치가 않죠. 이러니까 이제 안 낳는 게 내 인생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 워라밸. 자기 어떤 삶의 질의 만족 이런 것까지, 심리적인 가치 이런 것까지를 다 반영해서 생애주기 전체를 놓고 지원도 하고 정책도 짜야 되는데, 단편적인 것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있었다 보니까 오로지 서울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024년 기준으로 6만 6천 명의 2030이라면 이제 39세까지가 그렇게 서울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주창하면서 잠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한 14만 명 정도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좀 줄고 지방 인구가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 수도권 했을 때 수도권이 48%였는데 전체 인구에, 지금은 오히려 51%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교육이라든지 정주 여건, 삶의 질에 관련된 워라밸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 1,000만 원까지 주는 제도를 시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라고 하는 게
아주 일시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육 문제, 교육 문제, 문화 문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주라기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옮겨가고 저출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일본 좀 보셨죠? 일본 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타 규슈 같은 데는 가봤는데요. 이제 기타 규슈 같은 경우도 1963년에 5개 도시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해서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업 지역이었는데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런 통합 과정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새로운 산업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로봇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IQ가 좋은 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멸을 좀 늦추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봤던 경우에 이제 프랑스 리옹 같은 경우 리옹이 이제 그 론주의 일부를 이제 통합하고 그래서 메트로폴드 리옹으로 광역 단위로 키웠는데 이제 산업을 재구조하면서 원래 이쪽이 이제 그 비단 이제 그런 산업이 발달됐던 것 같은데 이제 쇠퇴하면서 지금은 바이오 적으로 세계적인 유명한 이제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이 몰려 있거나 이렇게 새롭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인재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어떤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도시하고 경쟁력이라든지 차별성 이런 것들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래서 도시 재생과 예를 들면 이제 그 리옹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산책하기 좋은 도로라든지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도시 여건 자체, 공간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도시라고 하는 공간 자체도 새롭게 재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이들도 오게 되고 일자리도 또 늘어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제 지역마다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돼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제 오래전에 일본 창생 전략이라고 해서 지역의 이제 인구 감소나 소멸 또 청년 이동 문제를 장중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 맞춤형 정책을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는 이제 지원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을 통해서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나름대로의 정책이 가능해졌고 또 그래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금 그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충북 옥천이라든지 뭐 우리 강원도의 정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본소득을 지원해 줌으로써 예.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제 다소 이제 재정적인 부담은 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사회 연대 경제라고 해서 지역이 서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서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지역의 문화, 지역의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마을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요. 그 기본소득 뭐 준다고 해가지고 수적으로는 늘었대요. 근데 거기 살질 않는데요. 네, 그 농촌 기본소득을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테스트를 해보면서 장점, 단점을 이제 정부에서 분류를 해서 잘된 점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건가 이런 부분인데 젊은 인구들이 오는 게 사실은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예. 그런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어떤 노후의 어떤 그 즐기기 위해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역 발전에서는 직접적인 기여도로 굳이 수출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낮을 수는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역 내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의 결과가
지금 초기라서 다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역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호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 그 소득 주는 데가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끼는 기본소득은 조금 다르리라고 봅니다. 결국 그 문제는 이 청년 인재라든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좋은 정주 여건에서 좋은 문화적 공간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기본소득 가지고를 유인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예. 우리의 그동안 인구 정책은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정주 인구를 늘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국가 전체로 보면 이 지역의 정주 인구를 늘리면 딴 지역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인구가 그렇죠. 크게 늘지 않는 한. 예. 그래서 그러한 전략보다는 이제 생활인구 전략을 경제 분석을 해보니까 정주 인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산 유발 지수보다 그 생활인구, 체류 인구가 와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소비가 더 많다 이거죠. 예. 그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의 생활인구 전략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많이 찾느냐 하는 생활인구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면 더 이들을 지역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강원도의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또 전남의 경우에는 또 뭐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또 뭐 충북의 경우에는 또 노인들이 마지막 이제 그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지역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제는 정주 인구의 옛날식 문법에 의한 인구 정책보다는 이제 체류 인구, 관계 인구 같은 생활 인구의 전략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할 때도 됐다 이렇게.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 양양입니다. 인구 28,000명 정도 이제 계속 줄고 있는데 주말 특히 이제 양양 서피 비치로 아주 유명해졌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상권 활성화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생활형 인구 그리고 그들이 와서 또 체류 보통 서피 비치 같은 경우는 2박 3일, 3박 3일 막 이렇게 기본하고 가고 그게 이제 관계 인구가 그야말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늘어나는 개념으로 해서 지역의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광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더 지역의 이제 지속 가능성이 좋게 변화하는 과정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주 인구는 뭐 절대적 인구가 지금 그렇죠. 줄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생활형 인구, 관계 인구로 개념을 바꿔서 이건 일본에서도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5극 3특이라는 지금 이 광역화 작업에 나서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 5극 3특의 지형을 만들고 싶다라는 입장을 몇 번이나 밝힌 적이 있습니다. 5극 3특 뭔지 잘 안 와닿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희가 만든 VCR 보시고 저희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아니 우리 임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기타 규슈가 더 커졌다 그랬죠. 그쪽 기타 규슈와 우리나라의 이 5국 3특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준비의 과정이라든지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과정이 어떻게 촘촘하게 되느냐, 이런 차이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주 전남의 통합 과정도 특별법을 만들고 특례를 만들고 방향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광주 전남이 통합이 돼서 경제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주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제 삶에 있어서의 자치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는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중부권, 그 다음에 이제 대경권, 영남권, 호남권, 전북은 이제 따로 튀고 강원은 특별자치 이렇게 하는 삼특이. 건데, 원장님, 이거 5국 3특이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을 하나 묶고, 부산 경남을 하나로 묶고, 충남 대전을 하나로 묶고, 그죠?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광주 전남 하나로 묶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30년을 평가해 보니까 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각 자치단체마다 인위적인 행정구역에 갇혀서 행정을 한다. 우리 실생활은 점점점 범위가 커지는데 행정이 담당하는 거는 행정구역 속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협력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통합할 수도 있고, 예. 연대할 수도 있고, 뭐 특별구를 만들 수도 있고,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애초에 우리가 시도한 게 이제 5국 3특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은 대전, 충남북, 세종이 같이 묶어서 협력을 해라. 연대해서 협력을 해라. 기존 지자체는 유지하면서 연대 협력을 강조하고 대경권, 또 호남권, 동북권, 동남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특이라고 해서 전북, 강원, 제주는 따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서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3특을 만들어서 5국 3특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 통합이라는 목적이 그냥 특례만 가지고 권한 이양만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통합에 따른 다른 목적, 이를테면은 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또 통합을 통해서 행정 비용을 줄인단 말이죠. 통합이랑 이중행정이나 중복행정을 줄여서 주민 부담을 감소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가지런히 정리해서 추진한다면 지금 우리가 애초에 얘기 나눴던 인구 문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또 지역의 경쟁력도 갖추게 되고 또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5국 3특도 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도 성공적으로 완수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선 앞두고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주로 행정적인 통합에 주목해서 보잖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행정통합, 경제권 통합, 생활권 통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제권과 생활권은 이미 현실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통합 내지 연합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충청과 한번 광주 전남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충청권 이미 광역연합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라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15분씩 보내서 60여 명의 공무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에 각종 이제 그 연구시설이 많잖아요. 대덕을 중심으로 한 그런 R&D 베이스의 연구시설 플러스 충남 서해안의 각종 제조 베이스 반도체, 아산 탕정 반도체, 기타 등등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국책 프로젝트라든지 굵직굵직한 글로벌 프로젝트 또 외자 유치 이런 걸 할 때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AI 다 모든 지역이 AI를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박사급 인력이 약 4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지금 각자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지역 내로 유치할 수 있느냐. 광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선도적으로 AI 메카라고 이제 불려질 정도로 AI 로보틱스 거기에 전남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제조, 또 석유 화학
해안가를 끼고 있는 석유화학 등등이 같이 이제 결합되면서 우주 항공까지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메가시티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것. 그들을 지역 내에서 양성된 우수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도 하고 정주하면서 또 행복을 느끼게 하면서 지역 발전을 같이 이뤄나가면서 더 크게는 묶어서 팀으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단순히 행정 통합뿐만 아니라 생활권, 경제권 통합, 그에 따른 경쟁력 강화. 요게 5국 3특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 신 부위원장님께서 그 AI 뭐 광주권 유치 가능해요? 이게 AI가 전력이 엄청나게 먹는데 거기에 있는 전력의 수요를 어떻게 조달하실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그 전남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남 쪽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같은 경우도 무한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KTX도 연결이 되고 광역철도망도 연결되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크게 해가지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행정, 경제, 생활 통합된다. 이거 중요한데 사실은 지역에서 가장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 중앙정치로의 통로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강원도 지역구를 두신 국회의원분들은 서울의 4배 정도 되는 데를 지역구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돌아다니는 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는 다녀야죠. 왜? 뭐 꼭 재선을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이 유일하게 중앙정치로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이게 합해가지고 이게 등치가 커지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목소리 그러면 이게 전달하려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초 단위의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 정부나 중앙 정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도 멀게 느껴지고 예. 또 우리 일상이나 생활과 관련돼서 해결하는 것은 기초 단위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메가시티가 됐을 때 광역 정부에 오히려 집중화되고 권한이 강화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하고 전남이 통합이 돼 있는데 예. 그동안에 광주시가 더 가까웠고 전남도가 더 가까웠고 이제 합하게 되면 더 멀리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하.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하에서 국가 균형 성장을 이야기할 때 기본 전제가 자치분권 강화를 기반으로 한 5국 3특 중심의 국가 균형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치분권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렇게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 인구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5,100만을 평균 300만밖에 안 돼요. 인구가. 광역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300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경쟁력도 그렇지만 글로벌 경쟁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규모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베이징은 인근의 텐진이라든지 허베이성을 묶어서 1억 명의 징징지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권,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에서 이제 도시권과 도시권 간의 경쟁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광역은 그렇게 초광역적으로 키워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주민자치의 훼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도화하고 또 주민 참여를 가급적이면은 법제화 제도화해서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또는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예, 같은 지금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그 특별자치도라는 거 만들었죠. 네네. 강원도, 전북, 그 다음에 제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를 만들었죠. 네네. 5국 3특 좋은데 특별자치도 아직도 불만들이 많은데 이것과 이번에 내놓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별자치도 주민들이 무늬만 특별이냐라는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네. 뭐 엊그제 삭발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듯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큰 게 이제 특별자치도로 네. 특별자가 들어갔을 때 지금 5극 3특 통합 이후에 주는 권한도 비슷하지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행정적인 부분, 네. 인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네.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앙정부 각 부처와 협의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막히는 부분 때문에 가장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5극 3특 그 통합을 했을 때 정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매년 5조씩 하고 4년 하면 이제 20조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국세에서 가지고 있던 부분을 일정 퍼센티지를 지방세로 지방으로 돌린다. 이제 권한을 이전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미 부여한 재정 그 사용 범위를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이제 더 파격적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특별자치도 분들도 이제 조금 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같이 상생하고 끌어올리는 통합적으로 끌어올리는 이게 이제 정부의 목표입니다. 예, 이제 우스갯소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특별입니다. 특별자치도도 시도 만들고 충북도 특별자치도로 해달라는 지금 입장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곰탕도 일반 곰탕이 있고 이제 가격을 올리려면 특곰탕을 만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순댓국도 이제 네, 특이 있고 특이지. 일반이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만 자꾸 난무하다 보면 또 주민들의 부담이 더 이제 인상이 되지 않을까,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우스갯소리로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특례라든지 아니면 5조를 4년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이 특별시를 만들고 통합을 통해서 저는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행정적인 권한이나 재정의 분권화를 통해서 지역으로 내려주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쉽게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임의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5국화를 했을 때 어떤 게 기본적으로 행정 권한이 넘어가고 어떤 재정적 예를 들어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시스템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속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계속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더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제도화를 통해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제 돌리기 참 어려운 면들이 있겠죠.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미진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께서 아주 강한 의지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그러면 계속 기존처럼 가면서 계속 고민만 하고 뭐 인구 소멸 대응기금 이런 거 우리가 누계로 인구 대응하기 위해서 쓴 게 한 150조 이상 돼도 지금 늘지 않는다 이렇게 푸념하듯이 계속 그렇게만 할 거냐. 그래서 단순히 행정통합으로 묶어서 재정 지원한다가 아니라 국토 대개조죠. 국토를 넓게 쓰는 방법론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개념 자체를 단순히 행정통합 어떤 그 행정의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개조를 통해서 행정, 그다음에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이 같이 묶어져서 올라가게 하는 이런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까지로 격상한다. 이 개념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는 임 구청장님 말씀 굉장히 와닿는데 이게 사실 제도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잘 정비가 돼야 되는 거.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게 그 지역이 부자 되면 좋은 거죠. 기업들 가가지고 바로 로컬 기업 육성, 기업 유치 이런 부분의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0명 중에 7명이 청년이다. 사실 수도권 충청권을 제외한 전 지역을 보면 인구 유입보다 인구 유출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5극 3특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 제도 얘기도 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거기서 기업이 막 돈 잘 버는 기업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업 유치 이런 거 다 좋은데 억지로 내려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억지로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국가와, 물론 뭐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뭐 억지로 내려가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기업이 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설령 내려가더라, 뭐 세제 혜택을 준다,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 뭐 여러 상속세를 인하해 준다 이런 것에 의해서 설령 내려가도 유치할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그 지역 대학에서 유출된 인재가 그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부득이 수도권에 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설령 수도권에 기존 직원을 내려보내도 그들이 그 지역에서의 정주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이 이전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로컬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요새는 인재가 거주하게 되면 기업도 따라온다라는 새로운 발상이 생겼으니만큼 거기에 맞는 지역이 그런 인재를 유치해서 살 수 있게끔 정주 여건을 마련해서 그들이 지역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당연히 거기에 그 해당되는 기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지역이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지역 그 고유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인재, 그러한 산업, 그러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기업이 지방에 가느냐는 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죠. 저도 기업에서 대기업 CEO를 했지만 자본 논리, 그 시장 논리 이거에 충실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 5극 3특 정책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정부에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올 수 있는 여건, 생태계,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기업들부 이번 반도체 이제 호남 유치 이런 부분 논의에서도 보시다시피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지역이 더 경쟁력이 있다,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예. 각종 이제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 또 산업 생태계가 있잖아요. 전후방 연관업과 먹이 사슬들이 있잖아요. 이런 밸류 체인을 구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들은 기업이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인력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제반 생태계. 이게 이제 정부에서의 핵심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위주의 협력업체 구조로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거 갑자기 구조를 다 바꿀 수는 없죠. 그렇다고 보면 대기업에서 이제 로컬도 두 가지입니다. 로컬 테크 기업이 있고 그야말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의 소상공 자영업자 창업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한 로컬 테크 기업들은 거기에 협력 먹이사슬이 잘 구성되게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더 이제 또 최근에 방점을 찍는 건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건 사실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88% 가까이는 다 중소벤처기업에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건 중소소상공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 테크 말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청년 시장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 있게 그래서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로컬 테크 기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요 창업 특위를 만들었어요. 이런 특위를 통해서 지방의 지속 가능한 창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생태계 이런 구성의 문제점 앞으로의 갈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원 중요하죠. 근데 규제 철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제 철폐도 있을 거고 행재정적 지원이 다 필요한 게 그동안에 아까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세금 면제해주고 또 부지 조금 싸게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이 거기에 머물고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권한을 일정 정도 주는 것, 규제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규제와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역의 권한을 더 주고
이거에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처방을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중앙은 중앙도로 지원을 해줄 때 기업도 내려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규제 같은 경우에도 지역 단위에서 얼마든지 철폐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은 사실상 어렵다고 안 봅니다.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부터 분권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정부마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기득권 문제도 있고 또 법적인 또 그 재개정도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좀 자유롭게 자율성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 대학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인재를 키워줘야 되고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부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최근에 뭐 라이스 사업이다 뭐다 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직은 그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 조금 더 창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요새는 또 이게 교통 좋아지면 그 지역이 원래 발전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막 KTX 뚫렸다 그러면 거기서 다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왜? 교통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속도의 역설 아마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 KTX 지금 웬만한 그 금토일 이런 때 주말 말고도요, 평일날 SRT 같은 경우는 거의 예약이 다 거의 꽉꽉 차요. 어려울 예. 정도죠.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죠. 병원 그리고 대치동의 학원.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각 지방에서도 다 학원 다니고 병원에 가는 거 큰 병원, 빅4 병원 이렇게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일극화가 심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5급 3특이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개별 단위로 대응을 하다가는 점점 더 수도권 대비 경쟁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그룹핑해서 통합적으로 경제, 행정, 재정, 생활권 자체를 놓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그나마 수도권으로 계속 지금처럼 다 찢어져서 뿔뿔이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권역 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교통 때문에 네. 최근 원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네. 원주도 혁신도시라서 공공기관 이전이 여러 한 12개 기관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교통이 편리해지면 이제 이게 역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네.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는 그건 뭐 부득이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지역을 특성화하고 또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체류해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지역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을 단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의 그 어떤 편의 이런 것들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5국 3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가 필요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각각 뭐 예를 들어 광주는 AI, 전남은 에너지 그 지역만의 특장점을 갖고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그 도시의 농촌의 만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굳이 비싼 서울에 집 사놓고 비싼 물가에 서울까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역과 지방과 중앙이 협력해 간다고 한다면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행정 통합, 경제권 통합, 생활권 통합입니다. 로컬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창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기초 단위의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나 생활과 관련돼서 해결하는 것은 기초 단위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끝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5국 3특이라는 거, 지방 분권이라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딱 30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부터. 예.
결국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지역에서부터의 경쟁력을 높이는으로써 가능하다. 그게 일극화된 것을 다극화로 하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체력이 약해진 지역에 정부가 권한과 재정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을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절박한 골든타임 말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까지 말씀하시는 그 근본 취지, 수도권 일극화를 지금 이대로 목도하고 있다가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 경쟁력도 약해진다. 그러면 우리 세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굉장히 어렵다라는 큰 틀로 이해해 주시고, 통합을 통해서 누리는 효율과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이 저울질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높다면 지역과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 연구 가치가 세 가지입니다. 주민 중심, 지방 주도, 현장 중시.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책은 주민 중심, 5국 3특이든 뭐 통합이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지방 주도는 지방이 맞춤형적으로 지역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은 돼야 되겠죠. 중앙은 지원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대신 지역이 그 정책을 주도하고, 세 번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현장을 중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안 되면은 이제 광역으로 가고 안 되면 국가로 가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나이 들수록 사람 많은데 복잡거리는 데 사는 거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 너무 많이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세 분이 말씀하신 그러한 쪽으로 정부도 신경을 많이 써서 언젠간 해결해야 될 거 지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사람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그 고민 하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준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